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억짜리 미국산 방공망으로도 못 막던 이란의 자폭 드론을 한국이 전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무차별 드론 폭격에도 미국산 무기를 고집하던 아랍에미리트. 그러나 한 발에 무려 50억.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방위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돈 2,000원짜리 한국산 레이저가 이란의 자폭 드론 수백 대를 전멸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레이저를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 방산 시장을 독점하던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자신들도 한국산 레이저 도입을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커피 한 잔 값으로 중동을 지킨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중동의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이란 자폭 드론 한 대를 잡는데 5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필요합니다. 어젯밤 열대가 날아왔어요. 하룻밤에 500억 원이 새벽 하늘에서 증발했습니다. 오일 머니로도 감당이 안 되는 재정 소모전이 시작된 겁니다. 사이렌이 멈추자마자 사이드 알마즈루이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불 꺼진 밀실에서 각하의 칸두라 자락이 스쳤어요. 돈은 한 푼도 주지 마라. 한국 놈들을 쥐어짜서 레이저 무기와 기술을 통째로 뜯어와.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 만수리, 아랍에미리트 방산획득국 부국장입니다. 25년 동안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 서방 최고의 방산 기업들과 수조 원대디를 성사시켜온 손입니다. 제 기억 속 한국은 20년 전 회의실 구석에서 K9 자주포 카탈로그를 내밀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읍소하던 나라였어요.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복도를 걸을 때 금장 롤렉스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한국과의 최종 서명식이 1시간 뒤였습니다. 서명 대신 멱살을 잡아줄 생각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사이드 장관의 밀실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땀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융단 위에 각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칼리드, 네가 5년 전에 미국 놈들한테 속아서 구형 요격 미사일을 바가지 쓰고 들여온 거 내가 아직도 덮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각하는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5년 전 미 방산업체 로비에 놀아나 구형 미사일을 대량 도입한 건 제 경력에 박힌 가장 깊은 가시였습니다. 국고를 수천억 원 탕진한 그 치부를 장관이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이 목을 조였죠. 동양인들은 돈줄을 틀어주면 알아서 긴다. 선수금 20%는 없던 걸로 해. 물건부터 깔게 하고 광섬유 핵심 기술까지 무상으로 넘기게 만들어. 각하가 뱀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령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을이었으니까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서명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소매 단추를 매만졌습니다. 런던 세빌로에서 맞춘 비스포크 정장이에요. 이 정장을 입고 로키드 마틴 부사장 앞에서 3조 원짜리 딜을 성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한국 따위야 말할 것도 없었죠. 회의실 문 앞에서 직속 부하 모하메드 알카비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42세의 실무자인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하메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어젯밤 요격 전황입니다. 패트리어트 열발 소모, 자녀 재고 급감, 청황 레이저 도입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오늘 밤 영공이 뚫립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어요. 모하메드, 네가 언제부터 부국장한테 전략을 가르치려 들었나? 모하메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최종 계약서, 청황대공 레이저 28개 포대 도입 계약입니다. 서명만 하면 끝나는 자리였죠. 한국 측 대표단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은퇴 안경을 쓴 사내가 있었습니다. 장학수, 방위사업청 중동수출전략국장이라는 직함이었어요. 낡고 손때 묻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보잘것없었어요. 고급 시계도 맞춤 정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방세무서 공무원 같았죠. 저는 계약서를 한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우습도록 가벼웠어요. 그리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한국 측 앞에 멈췄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수금 20% 조항은 오늘부로 없습니다. 물건부터 깔아요. 그리고 광섬유 핵심 기술 100%를 무상으로 이전하시죠. 제 목소리가 샹들리에 아래에서 울렸어요. 한국 측 실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장학수라는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에 당황이나 분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게 묘하게 거슬렸어요. 중동의 맹주가 당신들 장난감을 써주겠다는 겁니다. 감지덕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저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25년간 서방 방산 기업 임원들을 상대하며 갈고 닦은 톤이었어요. 위압이 안 먹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하메드가 뒤에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부국장님, 저 무기 없으면 오늘 밤 연공이 끝장입니다. 계약을 이대로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하메드의 손을 뿌리쳤어요. 장관의 명령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동양인들은 돈줄을 쥐면 알아서 긴다. 25년의 경험이 그 말을 뒷받침했죠. 구석에서 브로슈어를 돌리던 그 한국이 갑자기 독립적인 협상 주체가 됐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장학수 국장이 움직였습니다.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는 게 아니었어요. 무릎 위에 낡은 가방 지퍼를 열더니 검은 노트북 한 대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어요. 타이핑이 시작됐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샹들리에 아래에서 또각또각 울렸죠. 저는 그게 무슨 행동인지 즉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장 국장이 타이핑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방금 귀하께서 발언하신 선수금 전면 미납 및 핵심 기술 무상 강탈 요구안 현 시각 기준 공식 회의록 1페이지에 등재 완료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코웃음이었습니다. 회의록이라니. 그깟 기록 따위가 이 중동의 맹주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장 국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내뱉은 발언이 초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간, 발언자, 내용, 계약 조항 위반 여부까지 4개 열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신뢰 훼손 발언 일건 기록 완료. 귀하의 서명을 권고합니다. 장 국장이 무미건조하게 말했어요. 서명하라고요? 자기가 기록한 자기 쪽 회의록에 제 서명을 받겠다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분노도 당황도 아닌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장 국장의 안경 너머 눈빛이 서늘했어요. 25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난 눈빛 가운데 그런 종류는 처음이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굽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록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짓을 하든 전부 쓸모가 있다는 듯이요. 저는 소매 사이로 롤렉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금장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한국의 허세라고.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을이 가백에 할 수 있는 건 고작 기록뿐이라고요.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란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30대였어요. 자정을 넘기자마자 레이더의 벌떼 같은 점들이 찍혔습니다. 아라인 공군기지의 타리크 알 하심이 포대장이 긴급 타전을 날려왔어요. 미사일 40발 소모. 잔여 재고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내일 당장 필요합니다. 타리크는 52세의 야전 지휘관이에요. 28년간 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부하들과 굴렀습니다. 그런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발이면 2천억 원입니다. 어젯밤 500억에 이어 하룻밤새 또 2천억 원이 새벽 하늘에서 불꽃이 됐어요. 이틀 만에 2,500억 원. 국고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속보가 사무실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이란의 저비용 드론 공세에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유지비가 임계점을 돌파했다. 재정 파산 징후가 감지된다. 서방 군사 전문 매체가 우리 국방을 공개적으로 부검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에서 전혀 다른 걸 읽었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절박해질 차례였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도 중동 시장을 잃습니다. 이 절박함을 비틀면 오히려 한국의 목줄을 더 세게 조일 수 있었어요. 25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강자보다 더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장학수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국장, 상황이 바뀌었소. 납기를 절반으로 줄이시오. 원래 일정의 반도 안 되게 당겨야 합니다. 못 맞추면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겠소. 일방 통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국장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계약 조건 미달 상태에서 납기 조정은 규정상 불가합니다. 선수금 20% 납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소리의 감정의 온도가 영하였어요. 어젯밤 회의실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기계적이고 건조하고 단호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 한국인은 우리 영공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걸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의 목줄을 쥘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25년간 서방 방산업체들과 일하며 쌓아둔 인맥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는 고출력 광섬유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품의 원천 기술은 미국 쪽 계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랬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넣었어요. 워싱턴의 방산 로비스트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국산 레이저 핵심 부품이 미제라는 거 알고 있지 않소?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서 한국의 중동 납품을 막아달라. 제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서방의 기술 통제력. 이건 25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 만들어도 부품 하나를 미국이 틀어주면 라인이 멈추는 구조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사이 모하메드 과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첩보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 대한광통신의 합작으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의 국산화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부품 통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독자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하메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모하메드에게 돌려줬어요. 이건 한국 측이 흘린 블러핑이야? 국산화를 했다고?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독자 생산할 기술력이 한국에 있을 리가 없어. 모하메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보고서 파쇄해. 이런 헛소리가 장관 귀에 들어가면 내 입장만 곤란해진다. 모하메드가 멈칫했어요.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항의인지 체념인지 경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미국 대사관 무관부의 전화였어요. 기대에 찬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알 만수리 부국장 확인해 봤습니다만 상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건조했어요. 한국의 해당 레이저 시스템에 우리 측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독자 기술이라면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뚜뚜뚜. 끊김음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확인을 덜 한 거라고, 한국이 로비를 한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래도 카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아부다비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청왕 시스템 현지 적응 훈련을 준비하는 인원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훈련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자국 군인들의 청왕 기초 훈련 일정을 통째로 백지화했어요. 모하메드가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훈련까지 중단하시면 설령 레이저가 들어와도 운용할 인력이 없습니다. 방어 준비 시간을 스스로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은 한국이 무릎을 꿇은 다음에 재개해도 늦지 않아. 한국 놈들한테 보여줘야 해.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모하메드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하메드의 얼굴에서 25년 전의 한국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진이 묵고 있는 관사의 예산을 끊었습니다. 숙소 냉방, 식비, 차량 지원을 전면 삭감했어요. 사이드 장관에게 보고하자 각하가 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칼리드. 동양인들은 굶겨야 정신을 차린다. 며칠 고생하면 알아서 기어올 거다. 각하의 칭찬에 어깨가 펴졌어요. 하지만 관사 예산을 끊은 다음 날 한국 기술진 12명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기어오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밥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서늘함을 분노로 덮었습니다. 가게 내버려둬. 한국은 어차피 중동 시장을 포기 못해. 그 시각 장학수 국장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장 국장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항의도 경고도 호소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일만 했어요. 기록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납기 단축을 일방 통보한 것, 미국 대사관을 동원해 수출 통제를 시도한 것, 자국 군인 훈련을 중단시킨 것, 기술진 관사 예산을 끄는 것, 한 건이 장 국장의 노트북에 날짜와 시각, 발언 내용, 위반 조항 번호와 함께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한 글자도 섞이지 않았어요. 오직 사실과 조항 번호만 있었습니다. 15건이 찼습니다. 장 국장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한화시스템 수출법무팀 윤재상 수석감색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호 신뢰 훼손 및 부당 협박성 발언, 누적 10억 원, 본부 규정 제12 죄 의거하여 즉각 2단계 법적 대응 절차로 전환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장 국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은퇴 안경을 닦았습니다. 창원에서 윤 감사가 그 메시지를 수신한 시각, 저는 사이드 장관의 칭찬에 취해 금장 롤렉스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기록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서류가 칼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25년간 주물러 온 건 돈과 로비였지 원칙과 절차가 아니었으니까요. 장 국장의 노트북에 쌓인 15건의 기록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부다비 코르니쉬 해변가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예약석은 2층 테라스였어요. 페르시아만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측근 3명과 함께였어요. 셰프가 직접 가져온 와규 스테이크에 나이프를 대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곧 헐값에 물건을 가져올 거야. 기술진 12명이 짐을 싸고 있다며? 그게 항복 신호라고. 측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이 샴페인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뻥 하고 코르크가 빠지며 거품이 흘러내렸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테라스에 울렸습니다. 한국의 정황 레이저를 선수금 없이 들여오고 핵심 기술까지 무상으로 뜯어낸 부국장, 사이드 장관이 훈장을 달아줄 걸. 측근의 아부의 기분이 좋았습니다. 샴페인이 혀 위에서 톡톡 터졌어요. 금장 롤렉스가 촛불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관저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장학수 국장이 할인 제안서를 들고 찾아올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선수금 조항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겠죠. 그때 저는 느긋하게 턱을 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늦었어. 이제 기술 이전 범위를 80%에서 100%로 올려. 을은 항상 그렇게 무너지니까요. 25년간 봐온 패턴이었습니다. 샴페인 잔향이 머릿속을 달콤하게 감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모하메드 과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가 급했어요. 문을 열자 모하메드의 얼굴이 보였는데 핏기가 완전히 가셔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하얗더군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방금 국방부와 대통령궁 팩스로 동시에 도착한 공문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발신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왔군요. 한국의 사과 편지가, 할인 지인서가, 읍소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봉투 상단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 아래 붉은 글씨로 긴급 공문이라는 4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내는 손이 느긋했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눈이 상단 제목에 멈췄어요. 청왕대공 레이저 시스템 도입 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 해지, 예고, 통보. 3단어가 눈앞에서 각각 따로 떨어졌습니다. 조합이 안 됐어요. 해지라니요? 예고라니요? 통보라니요? 할인이 아니라요. 양보가 아니라요. 저는 서류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똑같았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이중 언어 공문이었습니다. 영어 쪽을 봤어요. Notice of Preliminary Contract Termination. 확실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스치는 감촉이 묘하게 차갑더군요. 전문의 감정 표현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외교적 수사도 유감이라는 단어도 안타깝다는 표현도 없었어요. 오직 법률 용어만 가득했습니다. 조항번호, 날짜, 위반 내역, 그리고 요구사항. 건조한 활자들이 종이 위에 칼날처럼 박혀 있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나열된 사형 선고장이었어요. 요구 조건 첫째, 선수금 20%를 지정 계좌로 즉각 완납할 것.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어젯밤 테라스에서 터트린 샴페인 거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둘째, 무상 기술 이전 요구안을 문서상으로 공식 철회할 것. 공식 철회라는 네 글자가 유독 굵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회의실에서 내동땡이 친 그 요구를 종이 위에 적어서 스스로 주워 담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본 공문 수령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내에 최종 서명을 완료할 것.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기한을 매긴 겁니다. 을이 갑에게 데드라인을 통보하다니요. 서류 하단으로 눈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조항이 굵은 활자로 찍혀 있었어요. 상기 3개항 미이행시 귀국에 배정된 청황 생산 라인 및 구매 우선순위는 예외 없이 영구 박탈되며 대기 중인 차순위 국가로 물량이 즉각 전환됨을 통보합니다. 차순위 국가, 네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영구 박탈이라는 8글자가 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 끝에서 손목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모하메드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한국 놈들이 감히 우리한테 기한을 매겨? 중동의 맹주한테 72시간을 주겠다고? 목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모하메드가 구겨진 서류를 줍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통보예요. 한국은 우리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72시간이 지나면 그 기회마저 사라집니다. 모하메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제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닥쳐! 한국이 뭔데 우리한테 기한을 매기고 기회를 주고 빼앗아? 이건 블러핑이야. 한국이 중동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 모하메드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빛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게 보였어요. 28년차 야전 사령관 타리크의 절규도, 실무자 모하메드의 경고도 제 귀에는 잡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구겨진 서류 위에 올려진 붉은 직인만 바라봤어요. 방위사업청장의 관인이었습니다. 둥글고 선명한 붉은 원. 25년간 수없이 많은 직인을 봐왔지만 그 직인은 뭔가 달랐어요. 분노에 찍힌 것도 아니고 서두름에 찍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중앙에 1mm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기계가 찍은 것처럼 정확하게 박혀 있었어요. 사이드 장관에게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밀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장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한국이 해지 예고를 보냈다고요. 72시간 안에 선수금을 내지 않으면 물량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장관이 뭐라고 할지가 뻔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국 놈들을 쥐어짜겠다고 큰소리쳤던 게 이 결과냐. 5년 전 구형 미사일 바가지건이 또 나올 거예요.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내용을 바꿨어요. 한국 측이 형식적인 절차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블러핑입니다. 사흘 안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관이 코방귀를 뀌었어요. 사흘? 그깟 동양인들한테 사흘이 뭐가 필요해? 하루면 끝내. 각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밀실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펴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공문에는 귀국의 회신을 기다립니다라거나 양측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합니다.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외교 문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령일로부터 72시간, 3개 항이행, 미행시 영구 박탈, 마침표, 끝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둔 게 아니라 문 위에 시한폭탄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열어두되 72시간 뒤에 폭파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볼펜을 꺼내 서류 여백에 블러핑이라고 적었습니다. 밑줄을 3번 그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국이 중동 시장을 버릴 리 없어요. 이건 블러핑입니다. 25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볼펜을 내려놓았을 때 시야 구석에서 붉은 직인이 흔들림 없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어젯밤 미사일의 궤적이 지나간 그 하늘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이란의 드론 공장이 다음 편대를 조립하고 있을 거예요. 72시간,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70시간. 롤렉스의 금장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거슬렸어요.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리드 알 만술입니다. 25년간 서방 최고의 방산 기업들을 상대해온 사내예요. 한국 따위의 시한부 통보에 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이용할 궁리를 했어요. 시간을 끌면 한국이 먼저 조바심을 낼 겁니다. 중동 시장의 규모를 포기할 배짱이 한국에 있을 리 없으니까요. 사무실 의자에 깊이 등을 묻으며 첫 번째 수를 꺼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서류 보완 요청. 방산 도입 절차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시간 끌기 카드예요. 모든 외국산 무기 체계는 현지 환경 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아랍에미리트 국내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이후에 진행하는 형식적 절차인데 저는 이걸 선행 조건으로 둔갑시켰어요.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정황 시스템의 사막 환경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금 납부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해당 평가 서류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럴듯했어요. 관료적 언어로 포장하면 어떤 억지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팩스 송신 버튼을 누르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3분이에요. 팩스기에서 회신지가 밀려 나왔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답변이었어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단두 줄이었어요. 환경 영향 평가는 계약 체결 후 이행 절차에 해당하며 선수금 납부의 선행 조건이 아님을 통보합니다. 방위사업청 획득관리규정 제37조 참조. 쌤분 3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수를 쓸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규정 조항 번호까지 박아서요. 종이를 구겼습니다. 괜찮아요. 첫 수가 막힌 것뿐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 48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이었어요. 며칠 전 미국 대사관 무관부에서 명분이 없다고 잘랐지만 그건 실무선의 답변이었습니다. 격을 올리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워싱턴의 로비스트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무부 차관복급 인색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중동에 확산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장이 잠식당합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수출을 견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부품 통제가 아니라 시장 논리였어요. 미국도 자기 밥그릇이 깨지는 건 싫을 테니까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어요. 로비스트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알 만수리, 국무부에서 검토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국 측 레이저 시스템은 미국산 부품 의존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자 기술 체계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걸면 오히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깁니다.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불개입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불개입. 그 두 글자가 수화기 너머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린 겁니다. 아니, 등을 돌린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돌릴 등이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에 미국이 걸 수 있는 고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었을 때 저는 세 번째 수를 짜냈습니다. 돈이었어요. 결국 모든 건 돈으로 귀결되니까요.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사이드 장관이 예산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장관은 돈은 한 푼도 주지 마라 고 못을 박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원유 현물 5년 분할 결제. 달러 대신 원유로 갚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산유국이니까요. 원유가 곧 달러 아닙니까? 분할로 나누면 당장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해 한국 측에 보냈어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신은 이번에도 빨랐어요. 윤재상이라는 이름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수출법무팀 수석감사. 장학수 국장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한 줄이었습니다. 계약 특약 제사 죄의거. 결제 통화는 미합 중국 달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물 대체 및 분할 결제는 어떠한 사유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줄, 달랑 한 줄이었어요. 검토 기간도, 내부 논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마치 사격장에서 표적이 올라오자마자 반가쇠를 당기듯 제 제안이 도착한 순간 사살당한 겁니다. 윤재상이라는 사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 한 줄의 문장에서 천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패닉이 밀려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간 남았어요. 사이드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금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선수금 20%를 지금 당장 보내야 합니다. 장관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비서실에 전화했더니 장관님께서는 현재 연락 불가 상태입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연락 불가. 이 타이밍에요. 장관이 전화기를 끈 겁니다. 저를 시켜놓고 일이 틀어지니까 잠적해버렸어요. 밀실에서 한국 놈들을 쥐어짜라고 명령하던 그 입이 정작 돈을 내야 할 순간에는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팼습니다.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를 떠올렸어요.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산하 국책은행의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수금 전액은 지금 당장 못 보낸다. 하지만 1%만 먼저 송금해라. 성의 표시라도 보여야 시간을 벌 수 있다. 꼼수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참한 꼼수였어요. 25년 경력의 부국장이 1% 찔러보기 송금을 지시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이 움직였어요. 20분 뒤 송금 실행 완료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가느다란 줄기 하나를 잡은 기분이었어요. 1시간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송금 확인 메시지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입금 확인이 오면 그걸 빌미로 협상 연장을 요구할 계획이었어요. 1%라도 받았으면 나머지를 기다릴 명분이 생기니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취 거절, 청구 금액 불일치로 자동 환불 처리됨. 한국 KDB 산업은행 시스템이 1% 입금을 즉각 튕겨낸 겁니다.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거절한 겁니다. 청구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였어요. 제 마지막 꼼수는 사람의 손에 닿기도 전에 기계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동 환불 처리됨이라는 8글자가 모니터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자동이라는 2글자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장학수 국장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윤재상 감사가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은행 전산망이 사람의 개입 없이 규정에 맞지 않는 금액을 기계적으로 뱉어낸 겁니다. 거기에는 감정도, 판단도, 자비도 없었어요. 오직 숫자의 일치 여부만 있었습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공문을 수령한 시각으로부터 72시간 0분 0초가 경과한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의 모든 직통 라인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장학수 국장의 번호, 하나시스템 연락관의 번호, 방위사업청 중동데스크의 번호, 하나씩이 아니었어요. 일제히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신호음조차 나지 않았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금장 롤렉스의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서랍 위에 구겨놓았던 해지 예고장의 붉은 직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흔들림 없이 정중앙에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직인이 처음으로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72시간 0분 1초. 끊어진 직통 라인을 번갈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을 때 사무실 컴퓨터에 화상회의 초대 링크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중동수출전략국이었어요. 제목은 없었습니다. 본문도 한 줄이었어요. 금일부 최종 통보건, 접속을 권고합니다. 권고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명령도 요청도 아닌 권고, 접속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접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했어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2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이 장학수 국장이었어요. 은퇴 안경, 단정한 와이셔츠, 낡은 서류 가방이 화면 구석에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어요. 안경을 쓰지 않은 마른 체구의 사내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재상, 한화시스템 수출법무팀 수석감사, 원유 현물 결제를 한 줄로 사살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2사람의 표정이 똑같았어요. 무표정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승리감에 차 있지도 않았어요. 마치 출근해서 컴퓨터를 켠 것처럼 일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다듬었어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25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써먹은 마지막 무기가 있었어요. 허세였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우위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한 수라도 더 뺄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치기였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쫄리나 보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를 실었어요.
한국도 이 규모의 딜을 날리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서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맙시다. 25년 경력의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장 국장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안경 너머의 눈빛이 화면을 통해서도 서늘하게 전해졌습니다. 제 말에 반응하는 대신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칼리드 부국장, 귀하께서 수차례 언급하신 미국산 부품 통제 협박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송출하겠습니다. 장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의 온도가 영하를 넘어 절대 영도에 가까웠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상단에 대한민국 국방기술품질원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제목이 굵은 활자로 박혀 있었어요. 청왕대공 레이저 시스템 핵심 부품 독자 국산화 완료 및 양산 적용 확인서.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독자, 국산화, 완료, 양산, 적용, 확인. 6단어가 순서대로 눈에 들어왔어요. 문서 본문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모듈, 대한광통신 및 한화 시스템 주도해 100% 독자 국산화 성공. 2024년 11월 기준 양산 라인 가동 완료. 해외 부품 의존도 0%, 0%. 그 세 글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제 이마를 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또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주울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가 올렸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한국 핵심 부품 국산화 진행 중이라는 첩보. 제가 헛소리라며 파쇄기에 넣으라고 했던 그 서류. 진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나 있었어요? 양산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미국 대사관을 동원하고 워싱턴 로비스트를 움직이고 국무부 차관보급에 메시지를 넣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모든 압박이 무의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불개입을 통보한 게 한국의 로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걸 고리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장 국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쾌감도 경멸도 없었어요. 그냥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어떤 조롱보다 잔인했어요. 윤재상 감사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낮고 건조하고 톤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자동응답 시스템이 조항을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칼리드 알 만수리 부국장, 지금부터 계약 특약 이행 상황에 대한 최종 통보를 개시합니다. 통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협의도 논의도 조율도 아닌 통보. 윤 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첫째, 선수금 20% 지정 계좌 납부 여부. 미납. 한 박자 쉬었어요. 둘째, 무상 기술 이전 요구안 공식 철회 여부. 미하행. 또 한 박자. 셋째, 공문 수령일 기준 72 시간 내 최종 서명 완료 여부. 미행. 세 번의 미이행이 화면을 통해 사무실 공기를 얼렸습니다. 자, 잠깐. 저는 두 손을 들어 화면을 향해 내밀었어요. 딱 48시간만 연장해 주시오. 48시간이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읍소라는 단어조차 부족했어요. 구걸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중동의 맹주가 장난감을 써주는데 알아서 엎드려야지 라고 외치던 입에서 48시간만 일하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낯설었습니다. 윤 감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어 카메라를 봤습니다. 이 초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귀국의 구매 자격은 이 초를 기해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영구, 박탈. 네 글자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 벽에 부딪혔어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흡수되어 사라졌어요. 영구라는 건 다시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렸어요. 마지막으로 쥘 수 있는 줄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좋소, 구매 자격이 박탈됐다 치자. 하지만 우리가 선행 비용으로 지불한 1천만 달러는 돌려줘야 할 것 아니오.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1천만 달러. 한화로 약 13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회수해야 사이드 장관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을 빌미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이었습니다. 윤 감사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동작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특약 제8 조제의 한글 낭독하겠습니다. 윤 감사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구매국 측의 귀책으로 확정된 경우 기납부된 선행 테스트 비용 전액은 위약금으로 자동 귀속되며
반환 청구권은 소멸한다. 자동 귀속, 반환 청구권 소멸. 활자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윤 감사가 말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화상회의 스피커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짧고 건조한 전자음이었습니다. Dearing. 윤 감사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하나 시스템 법인 계좌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1천만 달러. 위약금 귀속 처리 완료.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방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돌려달라고 악을 쓰는 그 순간에 이미 돈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흐려졌어요. 눈에 뭔가가 고인 건지 초점이 나간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1천만 달러가 사라졌어요. 구매 자격이 사라졌어요. 미국 부품 통제라는 마지막 지렛대가 산산조각 났어요. 25년간 쌓아올린 제 모든 카드가 1시간도 안 되는 화상회의에서 전부 소각됐습니다. 장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칼리드 부국장, 본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귀국 측에 어떠한 연락에도 응대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핏기가 빠진, 땀이 맺힌 25년 경력의 부국장 얼굴이었어요. 런던에서 맞춘 정장 옷깃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금장 롤렉스가 손목에서 묵직하게 빛났는데 그 광택이 처음으로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하메드도 측근도 아무도 없었어요. 에어컨 바람만 서늘하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이 보였어요. 줍지 않았습니다. 주울 힘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창원, 경상남도의 그 도시 이름을 저는 지도에서 찾아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어요. 창원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곳에서 뭘 만드는지 관심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상회의가 끊긴 뒤 모하메드가 가져온 위성사진 한 장이 제 무관심을 처참하게 응징했어요. 사진 속에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24시간 백색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 K방산 조립 라인,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아랍에미리트 1차분이라는 팻말이 붙은 청황 레이저 모듈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었다고 해야 맞겠죠. 과거형이니까요. 모하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부국장님, 창원 공장에서 속보가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배정 생산 라인이 전면 셧다운 됐습니다. 셧다운!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겁니다. 오차율 0.001%의 정밀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던 그 라인이, 우리 것이었던 그 라인이 멈췄어요. 모하메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현지 연락관이 보내온 사진이었어요. 공장 현장 감독관이 태블릿의 전환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였어요. 손가락 하나로 누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걸 누르자 공장 메인홀에 LED 전광판에 걸려있던 국기가 바뀌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빨강, 초록, 하양, 검정 사색기가 사라지고 차순위 대기국의 국기가 1초 만에 떠올랐습니다. 1코! 우리가 25년간 쌓아올린 중동의 자존심이 1초 만에 전광판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장학수 국장이 방위사업청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방전산망에서 아랍에미리트의 IP 접근 권한을 영구 삭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영구 삭제, 임시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복원 불가능한 완전 삭제였어요. 우리가 한국 방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었던 모든 경로가, 로그인 계정이, 보안 인증서가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국방지도에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한 적 없는 것처럼요. 저는 미친 듯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에 파견된 우리 쪽 사찰단이 있었어요. 기술 검증을 명목으로 공장 출입이 가능한 인원 4명이었습니다. 라인에 들어누워서라도 막아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 물건이야. 수화기 너머로 사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문에서 막혔습니다. 출입증이 비활성화됐어요. 보안 시스템에 우리 인증 코드가 없다고 뜹니다. 비활성화, 인증 코드 삭제. 사찰단 4명이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있었어요.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봤지만 빨간 불만 깜빡였다고 했습니다.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소속이라고, 부국장 직통지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한마디만 했어요. 사찰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스템에 없는 분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스템에 없는 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미 시스템에서 삭제된 존재였습니다. 부국장의 이름도, 국방부의 직인도, 중동 맹주의 위험도, 한국의 보안 단말기 앞에서는 빨간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사찰단 4명은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한국인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정중했다는 게 오히려 치욕이었습니다. 화를 냈다면, 밀어냈다면 그래도 감정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정중하게 문을 닫았다는 건 우리가 화를 낼 가치조차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아부다비 시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갔어요. 운전기사를 밀어내고 제가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25년 경력의 부국장이 직접 대사관 철문 앞에 차를 세우는 꼴이라니요. 경적을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철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은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문을 닫은 겁니다. 철문의 소의 기둥이 아부다비의 햇볕에 달구어져 있었어요. 손을 대자 뜨거웠습니다. 그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는데 문득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였어요.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사내가 한국 대사관 철문 앞에서 경적을 울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하메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하메드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떨림이 아니라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창원 본사에서 최종 확인서가 왔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생산 라인 연구 취소 확인서. 연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화상회의에서 윤재상 감사가 내뱉은 그 단어. 구매 자격 연구 박탈. IP 접근 권한 연구 삭제. 그리고 이제 생산 라인 연구 취소. 연구라는 두 글자가 제 경력의 모든 문을 하나씩 잠그고 있었어요. 모하메드가 서류를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국장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하지만 모하메드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텔레비전에서 사이드 알 마즈루이 국방장관의 얼굴이 떴습니다. 국영방송 긴급 출연이었어요. 각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근본 청왕 도입 계약 파기의 전적인 책임은 칼리드 알 만수리 전 부국장의 독단적 부패와 무능한 판단에 있습니다. 전 부국장, 각하가 저를 전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파면 통보를 받지도 않았는데 방송에서 먼저 전자를 붙인 겁니다. 알 만수리는 국가의 위임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용하고 우방국과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이에 본관은 즉각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각하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연기였습니다. 밀실에서 동양인들은 돈줄을 쥐면 알아서 긴다고 사주한 입이 카메라 앞에서는 한 점의 거리낌도 없이 부하를 생매장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이드 장관의 직통 번호였어요. 며칠 전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던 그 번호가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사무실로 걸려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각하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방송에서의 차갑고 절제된 톤이 아니었어요. 욕설이었습니다. 차마 옮길 수 없는 말들이 수화기를 타고 고막을 때렸어요. 네가 한국 놈들을 쥐어짜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과가 이거냐. 이 무능한 자식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있었습니다. 각하가 시킨 겁니다. 돈은 주지 말라고, 쥐어짜라고. 동양인들은 굶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밀실의 대화는 기록에 없었어요. 카메라 앞의 발언만 역사에 남는 겁니다. 각하는 그걸 2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방송은 이미 다음 뉴스로 넘어가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창원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한국 방산 수출 관련 다큐멘터리였어요. 조립 기술자들이 다음 납품국의 부품 도면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기술자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라는 세 글자는 그 화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고객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껐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런던에서 맞춘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금장 롤렉스는 여전히 손목에서 빛났지만 그 광택이 제 처지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매 자격이 무너졌어요.
생산 라인이 무너졌어요. 장관의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의 제 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어젯밤 구겨 넣은 해지 예고장이 있었습니다. 붉은 직인이 구김살 사이에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직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원의 기계음이 이 종이를 찍어냈고, 창원의 시스템이 우리를 삭제했고, 창원의 기술자들이 이미 다음 고객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그걸 이제야 모든 게 끝난 뒤에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은 계약 파기단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이에 3시간이에요? 제가 사무실에서 구겨진 해지 예고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용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전용기였어요. 탑승자는 압둘라 빈 반다르 사우디아라비아 조달청장이었습니다. 어십세 중동의 진짜 맹주를 자처하는 나라에 지갑을 쥔 사내였어요. 그 전용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린 게 우리 계약이 파기된 지 정확히 3시간 뒤였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속보를 쏟아냈어요. 수석 분석가 리처드 캠프의 이름이 걸린 기사였습니다. 모하메드가 사무실로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멱살을 잡거나 파쇄기에 넣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기사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캠프의 분석은 잔인할 만큼 명쾌했습니다. 미제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한국 레이저를 무제한 쏠 기회를 낡은 갑질로 걷어찬 아랍에미리트 수뇌부의 무능이 중동, 하늘의 패권을 사우디에게 고스란히 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가적 자해 행위, 캠프가 쓴 표현이었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 매체의 수석 분석가가 전 세계가 읽는 지면에서 우리를 자하의 행위자로 규정한 겁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모하메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우디 조달청장이 방위사업청 본관에 도착했다는 속보입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걸어 들어갔다. 모하메드의 말투에 묘한 강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압둘라 빈 반다르는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겁니다. 위풍당당하게요. 몰래 뒷문으로 숨어든 게 아니었어요. 카메라가 찍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경호원 넷을 양옆에 세우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이었어요.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과 5조 원 규모 방산 메가딜 체결 임박. 5조 원. 숫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그 돈이면 정황 레이저 28개 포대는 물론이고 전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키지까지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수금 20%를 아끼겠다고 발버둥치는 동안 사우디는 전액을 현찰로 들고 나타난 겁니다. 가격 깎기 협상이요. 없었어요.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부른 값 그대로 5조 원 전액을 현찰로 박치기 했다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명식 장면이었어요. 압둘라 조달청장이 장학수 국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 국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화상회의에서 제게 최종 통보를 할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상대가 바뀌었을 뿐. 장 국장은 그냥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없이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압둘라 조달청장이 만년필을 들어 서명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 국장도 서명했어요. 악수가 오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연설도 과장된 세리머니도 없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쓰고 손을 잡고 끝이었어요. 5조 원짜리 거래가 그렇게 담백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어요. 불 꺼진 사무실에서 화면에 푸른 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알자지라 앵커가 분석을 이어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에 배정되어 있던 청황 레이저 28개 포대 물량을 전량 인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키지까지 추가 계약되었습니다. 전량 인수, 우리 것이었던 28개 포대가 통째로 사우디로 넘어간 겁니다. 한 개도 남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개까지 싹쓸이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흘 뒤 사우디 의회에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산특례법이 통과된 겁니다. 발의에서 표결까지 단 3일이 걸렸어요. 사우디 의회는 안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보통 수개월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런 의회가 3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산 청황 레이저의 현지 조립 공장을 사우디 영토 내에 유치한다는 거였어요. 공장 부지,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까지 한 묶음으로 패키지 처리됐습니다. 28개 포대만 사간 게 아니었어요. 공장 거점까지 통째로 가져간 겁니다. 한국의 레이저 생산 라인이 사우디 땅 위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끼어들 자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였어요. 모하메드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이전과 달랐어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사무적인 노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모하메드가 서류를 한 장 들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아니 칼리드 씨, 부국장이 아니라 칼리드 씨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의 변화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번호표를 뽑아도 우리 납기는 2030년 이후입니다. 사우디가 28개 포대와 현지 공장 라인까지 가져갔으니 한국의 생산 여력이 최소 4년간 사우디에 묶입니다. 2030년, 4년 뒤였어요. 지금 무릎을 꿇고 선수금을 2배로 올려 바쳐도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게 4년 뒤라는 뜻이었습니다. 4년 동안 이란의 드론은 매일 밤 날아올 텐데 우리는 50억 원짜리 미사일로 2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이드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각하의 얼굴이 또 떴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엄숙함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알 만수리 전 부국장의 직위를 공식 해제합니다. 아울러 방산획득국 내 전면 감사를 지시합니다. 전면 감사. 저를 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쌓아온 25년의 기록을 통째로 뒤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5년 전 미국 구형 미사일 건도 나올 거예요. 그때의 바가지도 로비도 전부 드러날 겁니다. 각하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밀실에서 저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눈빛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같은 눈빛으로 사주하고 같은 눈빛으로 매장하는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이라크였어요. 이라크 국방부가 한국 방위사업청에 긴급 접촉을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내용이 기막혔어요. 아랍에미리트 계약 파기로 발생한 예비 부품 물량, 테스트 장비, 기술 매뉴얼 일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버린 찌꺼기까지 다른 나라가 낚아채 간 겁니다. 사우디가 본체를 가져갔고 이라크가 부스러기를 주워갔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무원이었어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검은 유리에 사무실이 비쳤어요. 그 안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알 자지라의 마지막 화면이 잔상처럼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서명식에서 악수하는 장 국장과 압둘라 조달 청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장 국장은 서명이 끝나자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카타르 무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회의실이었어요. 장 국장의 뒷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걸음걸이에 감흥 같은 건 없었습니다. 5조 원짜리 계약을 방금 체결한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공무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시작일 뿐이라는 듯이 카타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쿠웨이트일까요? 오만일까요? 한국이 찍어놓은 다음 고객 명단에 아랍에미리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워진 뒤였으니까요. 2026년 3월 15일 새벽 3시,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면 통보를 받은 지 열흘째였어요. 하지만 짐을 쌀 기운이 나지 않아 텅 빈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출입증이 아직 비활성화되지 않은 건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비활성화할 가치조차 없어서였을 겁니다. 책상 위에 종이 상자를 올려놓고 서랍을 하나씩 비우고 있었어요. 25년치 서류, 명함, 기념품. 로키드 마틴 부사장에게 받은 은재 만년필, BAE 시스템즈 계약 체결 기념, 크리스털 문진, 레이시온 CEO와 찍은 사진 액자, 하나씩 상자에 넣을 때마다 손끝에서 25년의 무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사이렌이 울렸어요.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비상등이 복도를 붉게 물들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사무실 모니터를 켰습니다.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 접속 권한은 없었지만 민간 뉴스 채널은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 레이더 스캔 화면이 떴습니다. 아라인 공군기지 상공이었어요.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10개가 아니었어요. 30개도 아니었습니다. 220개였어요. 이란 자폭 드론 220대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기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들고 있었어요.
타리크 알 하시미 포대장의 음성이 군 주파수를 타고 뉴스에 잡혔습니다. 생중계였어요. 타리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우사, 바우사, 3번 포대 발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불꽃이 화면에 잡혔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5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 허공에서 불꽃이 터질 때마다 국고가 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20대 중 요격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미사일은 한정돼 있었고 드론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가성비의 지옥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드론을 50억 원으로 잡는 전쟁.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발사비용 단돈 2,000원의 레이저. 빛의 속도로 드론의 엔진을 지져버리는 무기. 우리가 걷어찬 바로 그것이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타리크 포대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28년간 사막에서 굴러온 야전 지휘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탄약고를 바라보는 장면이 잡혔어요. 디지털 계기판에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재고 0, 0이었어요. 남은 미사일이 한 발도 없었습니다. 50억 원짜리 마지막 미사일이 하늘로 올라간 뒤 탄약고는 텅 비었어요. 타리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음성이 끊겨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뇌부의 알량한 콧대가 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 입모양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수뇌부, 그게 저였습니다. 알량한 콧대, 그것도 저였어요. 드론이 기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없이 맨몸으로 드론을 맞는 기지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핵심 레이더 시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룻밤 새 수조 원의 방어 비용이 허공에서 증발했고 아무것도 막지 못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맨이 대피하는 중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잡힌 건 활주로 위에 쏟아지는 불덩이들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불덩이들이 오일머니의 심장부를 태우고 있었어요. 뉴스 채널이 또 바뀌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어요. 사이드 알 마주루이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긴급 통화 요청.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이드 장관이었어요. 밀실에서 동양인들은 돈줄을 쥐면 알아서 긴다고 속삭이던 각하, 한국 놈들을 쥐어짜라고 명령하던 각하, 카메라 앞에서 저를 생매장하던 각하, 그 각하가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이 흘린 한 줄이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이드 장관이 사우디 측에 한국산 청황 레이저의 방공 우산 공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 우산 공유, 외교적 언어로 포장돼 있었지만 번역하면 간단했습니다. 제발 레이저 좀 빌려달라는 구걸이었어요.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나라의 국방장관이 경쟁국 사우디에게 무릎을 꿇고 방패를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제안했을 때 우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중동의 맹주가 장난감을 써주는데 알아서 엎드려야지. 그 장난감을 사우디가 가져갔고 이제 우리가 사우디에게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웃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을 거예요. 종이상자 짐을 계속 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이 닿았어요. 종이 한 묶음이 만져졌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꺼내봤습니다.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제목이 보였습니다. K-Defense System Proposal. 한국 방산 시스템 제안서.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장학수라는 사내가 아직 국장이 아니었을 적이었습니다. 은퇴 안경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그 한국인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이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한 장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장난감 카탈로그는 됐으니까 가져가시지. 장 국장의 표정이 기억났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굽히지도 않았어요. 제안서를 도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제안서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장 국장이 나간 뒤 제가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박았어요. 그리고 비서가 쓰레기를 치우기 전에 모하메드가 주워서 제 서랍에 넣어뒀던 겁니다. 언젠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하메드가 그때 한 말이 귓전에서 울렸어요.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10년 전의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청황 레이저 시스템의 초기 개념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발사비용 2,000원, 무제한 요격 가능, 빛의 속도, 소음 제로. 10년 전에 이미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비웃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무시하는 동안에요.
종이 위에 글자가 흐릿해졌어요. 눈에 뭔가가 고인 줄도 몰랐습니다. 한 방울이 제안서 위로 떨어졌어요. 먼지 묻은 종이에 동그란 얼룩이 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모니터에 또 하나의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중계되는 화면이었어요. 한국산 청황 레이저가 실전에서 가동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기지 위로 이란 드론이 날아들었어요. 레이저 포대에서 빗줄기가 뻗어나갔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불꽃도, 굉음도, 미사일의 궤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빛이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이 드론의 엔진을 관통했고 드론이 공중에서 가루가 됐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화면 구석에 비용 표시가 떠 있었어요. 발사일 회당 2,000원. 우리가 50억 원짜리 미사일로 잡지 못한 드론을 2,000원으로 가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10년 전의 제안서와 화면 속의 현실이 겹쳤어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모하메드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빛이 모하메드의 등 뒤에서 비쳤어요. 얼굴이 그림자에 가려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하메드가 사무실 안을 한번 훑어봤어요. 종이 상자에 쓸어 담긴 25년 취지물,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제안서를, 그리고 그 제안서를 쥔 채 눈이 젖어 있는 저를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모하메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어요. 동정이라도 좋았습니다. 분노라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모하메드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장학수 국장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같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남은 눈이었습니다. 모하메드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똑깍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소리였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사무실에서 저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사라졌어요. 종이 상자를 안았습니다. 25년 치짐이 두 팔 안에 들어왔어요.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가벼웠어요. 제안서를 상자 맨 위에 올렸습니다. 먼지 묻은 표지 위로 제 눈물 자국이 동그랗게 번져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알량한 콧대로 얕은 술을 부리며 철저한 원칙을 조롱했던 저는 조국의 영공과 미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천하의 바보였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를 밀었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아직도 불빛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이란 드론의 잔해가 사막 어딘가에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 수천 킬로미터 밖의 창원에서는 기계음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형광등 아래에서 다음 고객의 레이저 모듈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